잠깐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이제 동양윤리 말고 서양윤리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고3들 데리고 정리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안 봤던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인 건 같으니까요. 서양윤리입니다. 자, 제일 먼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제쯤은 제목은 이제 이름들은 기억이 나죠. 디테일한 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자연법과 의무론이었어요. 자연법과 의무론은 공통점이 뭐냐? 결과보다는 동기,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상이다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자연법 먼저 볼게요. 자연법 윤리의 뜻은 자연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법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 다 보편적으로 주어진 건데, 예를 들어 자, 우리는 이제 이 의미, 자연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얘는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한다. 굉장히 보편적이죠? 누구나 그렇다고 공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한다라고 했을 때 선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연법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이겁니다. 여기 나오죠. 주치세요. 자연법에서 말하는 선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걸 선이라고 봅니다. 어디서는? 자연법에서는. 다시. 자연법에서는 생명을 보호하려는 행위는 선한 행위로 봅니다. 반면에 악은 어떻게 보는 거야? 반대지.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은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구분이, 선악의 기준이 바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에서는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 보호하려는 혹은 보존하려는 행위를 추구하겠죠. 선이니까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한다고 말했지. 자, 그러면 이 자연법 윤리의 특징은 우리 이미 의미에서 나와 있듯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뭘 갖고 있습니까? 보편 타당성. 예외 없습니다. 여긴. 누구에게나 합니다. 다음, 인식 가능성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자,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자동차가 막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자동차가 나한테 오네 이러고 있어요? 아니지. 배워서 자동차가 나한테 달려들면 피해야 돼 라고 배워서 피합니까? 아니지. 본능적으로 피하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요. 왜? 자동차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얘기는 나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그건 악이에요. 악은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 우리 생명의 위험을 가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가능하다.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항구 불변성. 고대부터 변하지 않는다. 본능이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해요. 왜? 생명을 보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게 이건데 학교말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자연법 사상, 즉 크리스트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이 자연적인 자연법을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성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 즉 자연의 법칙, 다른 말로 스토아 학파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운명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서 신이라고 말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크리스트교의 신이 아닙니다. 크리스트교 이전이야. 자연의 법칙, 운명 혹은 신을 파악해야 된다. 인간이 그러면 자연의 법칙, 우린 자연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뭘 통해서요? 이성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결국엔 운명,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뭔데? 자연의 법칙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실 스토아학파에서 운명, 자연의 법칙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남자와 결혼했어. 난 혹은 A라는 여자와 결혼했어. 그거 뭔데? 내 선택 같지만 생각해보면 아니래. 그게 다 뭐래? 운명이었대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세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아셔야죠. 우리 교과서에 다 나오는 사람. 아퀴나스. 자, 아퀴나스는 이때는 이미
그리스도교가 서양의 사상계를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일신은 그리스도교 혹은 크리스도교의 유일신을 말합니다. 자, 이 신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은 자연법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명령에 따라서. 신의 명령이 뭔데? 이건 꼭 외우라고 했어요. 출처요?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이제는 다 여러분도 외우셨죠? 중세 크리스토교의 사상가였던 아퀴나스에 의한 자연법 원칙 3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은 신의 명령입니다. 신이 주어진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거죠, 자연법. 그럼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뭐 고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이든 중세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든 어떤 의의를 갖고 있을까? 우리 아까 이 자연법의 특징에서 보면 누구나 적용되고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자연법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 해서 인간 평등이나 모든 인간은 다 여기 보면 자기보존 들어있죠?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하다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원에서 생명윤리 할 때, 그쵸?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낙태라든지 자연법 사상가들은 다 반대하죠.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연법 진리에 자연법 사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도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인 존재다. 예를 들어 보세요. 뭘 먹을까? 선택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랍니다. 이건 동물도 할 수 있대요. 동물도 이렇게 앞에 먹이들이 쭉 늘려 있으면 그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건 인간과 동물의 공통적인 거고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선택의 존재라는 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실천이성과 정언명령, 선의제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야. 우리가 칸트 하면 뭘 떠올려야 돼? 실천이성, 정언명령, 선의지. 정말 뭐 칸트의 대명사죠? 다시 실천이성, 정언명령, 선의지. 자, 여기서 먼저 실천이성을 볼게요. 실천이성은 자, 이거죠.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선험적 도덕 판단 능력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험 있지, 험. 이 험은 경험이야. 근데 경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었다. 어떤 글자가 붙었습니까? 선이죠. 먼저 선자지. 그러면 선험을 해석하면 뭔데? 경험하기 전에 입니다. 이게. 경험하기 전에. 선험. 경험 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자, 우리가 보세요. 살인은 안 된다라는 어떤 명제를 한번 봅시다. 사람을 죽여봐야지만 압니까? 아, 내가 사람 한번 죽여봤어.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어. 아니란 얘기예요, 칸트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대요. 경험하기 전에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의 팔을 잘라봐야, 아, 다음부터 사람의 팔을 톱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뭐야? 인간은 누구나 선언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대?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대. 그게 선언적 도덕 판단 능력이야. 내가 내 어린 동생의 누나를 파내지 않아도 꼭 파내보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네? 이제 사람의 눈을 파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누구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이성이라고요? 실천이성. 다음, 동기 판단 능력. 선함적 도덕 판단 능력도 있고, 동기 판단 능력도 역시 실천이성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야? 동기 판단 능력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기를 판단할 수 있다. 위에 거랑 이어지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 내가 얘를 육교에서, 여러분 육교 아시죠?
앞에 친구가 있어? 아, 되게 앞에서 깝죽깝죽대고 얄밉게 굴어. 내가 얘를 밀까? 자, 밀까? 그러면 이제 밀어봤어. 밀어봤더니 얘가 떨어지면서 죽었네? 아, 이제 앞으로 밀면 안 되겠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밀어서 떨어져 죽기 전까지 결과가 우린 밀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그 사람 왜 죽였니? 저는 몰랐어요. 걔가 죽을 줄. 근데 어디서 밀었어? 30층에서.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줍니까? 아니죠. 정신 차려. 일로 오세요. 일로. 다음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 우리 배웠던 기억을 살리면서 기억해 봅시다. 정언명령은 뭐랬어요? 무조건적 명령을 했죠. 중요한 편이죠.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야. 조건을 따지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없이 조건 없이 너 쟤를 왜 구하니? 쟤를 왜 도와줘? 쟤는 내 친구니까 도와줘. 안 되죠. 그건 조건명령이죠. 정언명령은요. 조건이 없는 명령이에요. 너 쟤를 왜 도와줬니? 도와줘야 하니까요. 그게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정언명령에 도달하기 위한 정식이 두 가지 정식이 있죠. 보편화 정식과 인격 존엄석 정식이 있습니다. 보편화 정식은 이거지. 내 행위의 준칙이 우리 준칙 단어 기억납니까? 준칙은 나만의 규칙에서 나만 지키는 룰. 나는 7시에 일어날 거야. 그건 내 준칙이죠. 근데 그거를 보편화시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7시에 일어나야 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준칙은. 그럼 다시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오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 행위의 준칙이 자연적 보편의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하라. 자,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세운 준칙이야. 그럼 그건 보편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보편화 정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 하지 말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언명령이 되는 겁니다. 나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준칙을 세웠어.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 라는 건 내 행위의 준칙이지만 보편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언명령이 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정언명령이 될지 안 될지는 개개인이 자기 행위의 준칙이 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넣어보는 거야. 보편화 정식에 맞아떨어지면 그게 정언명령이 되는 겁니다. 다음요. 인격 존엄석 정식은 인격을 우리 사람이죠. 사람을 수단으로만 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우리 기억납니까?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수단시라는 뜻입니다. 수단시, 즉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한다면 고용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돈 버는 도구로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넣어보면 그게 바로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거 선의지 기억납니까? 이 단어? 선의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어떤 실천 이성과 정언명령에 따르려는 의지야. 역시 인간만 갖고 있어요.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자입니다. 실천 이성과 정언명령에 따르라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하고 그 선의지만이 뭐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했던 게 칸트입니다. 기억나세요? 도덕법칙 나오지요. 봐봐요. 행위 준칙과 도덕법칙. 행위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보편화 정식을 통과하면 도덕법칙이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는 뭐가 되는 거야? 도덕법칙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이익, 감정, 쾌락, 고통, 유용성을 뭐한다? 칸트는 배제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땐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안 됩니다. 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줬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뭔데? 선의지야. 모든 조건을 뭐 한다고? 여기 묶어봐요. 어떠한 상황부터 유용성까지. 이것들은 뭐야? 다
조건들입니다. 즉 줄이면 무슨 말이야? 칸트는 모든 조건들을 뭐 하는 거야?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에요. 칸트의 의무로는 무조건적인 의무고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그게 정원 명령이에요. 모든 조건을 배제한. 기억나요? 다음요. 그래서 칸트 의무론의 의는 인간의 존엄성 이념과 이거 자연법과 공통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념과 인간을 도구로만 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존엄성 이념과 보편적인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칸트 역시 한계를 갖고 있는데 너무 보편적인 도덕 형식에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속 말하지만 이게 항상 칸트의 한계점이지. 왜냐하면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보편 도덕 법칙은 좋긴 한데 정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해서 칸트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칸트는 무슨 주의다? 야, 걔는 현실을 잘 몰라.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데 꿈만 꾸는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칸트는 진짜 뭡니까? 수학 같지 않아요? 수학? 여기 봐봐. 애들 봐봐. 선생님, 칸트의 의무론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은 뭐가 있어요? 여기 넣어봐. 이 공식에 넣어서 딱 맞으면 지켜. 어때요? 형식적이지. 기계적이지. 그게 형식주의야. 칸트의 윤리는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뭘 했어? 배제하랬지. 경험적 내용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개개인마다 경험이 다 틀릴 거잖아요. 상황이 다 틀리잖아. 즉 상황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야 칸트는.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비판받는 거야. 경험적 내용을 배제하고 보편화 가능한 순수한 윤리에 뭘 강조해? 다시 한번 형식을 강조해. 형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형식주의란 칸트가 도덕적 판단의 보편 타당성을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도덕 법칙에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황을 맥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봐봐요. 칸트까지는 다 근대의 철학자입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현대 철학에서는요. 상황을 고려하라고 해요. 그건 되게 현대적인 얘기고 알겠어? 자, 공리주의 보죠. 공리주의. 그 중에 선생님이 공리주의를 우리가 두 개로 입었습니다. 행위공리주의가 일명 그냥 공리주의야. 그 다음에 현대공리주의 중에 우리가 규칙공리주의라고 배웠어. 그래서 현대공리주의 대항해서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행위공리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공리주의, 즉 일명 공리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보시면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초창기 때 여러분도 뭐 역사에서 우리가 혹은 사회에서 경제에서 다 배웠지만 산업혁명 초창기 때 정말 심각했던 문제가 빈부격차죠. 심각했죠. 노동 조건은, 노동 환경은 정말 열악했고 거의 뭐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유명한 소설과 영화에서도 보면 정말 잘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당시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을 이제 조사했는데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냐 했더니 바쁠 때는 새벽 3시에 출근한대요. 퇴근이 아니야. 출근이야.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몇 시간을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점심시간 20분, 휴게시간 20분, 몇 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줄 아세요? 10살짜리 소녀들이 얘기하는 게 그 옷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이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보고 노동 환경을 보고 생각한 거지. 저건 아니다. 저게 어떻게 옳은 일이고 올바른 일일까 저게 선일까 생각하면서 나오지. 뭐라고?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산업혁명 시기 빈부격차에서는요. 누구를 위한 산업혁명이었냐면 부자들을 위한 세상이었잖아요. 그 가난한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상황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공리주의자였던 벤담은 혹은 밀은 벤담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야, 가난한 사람도 다 함께 살아야지. 왜 부자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당시 공리주의, 지금은 이 공리주의가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함께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거야, 이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지금이야 현대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우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상이었다. 이 공리에서 공짜는 힘쓸 공짜입니다. 이로울 이자에 이로움을 힘쓰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힘쓰는 겁니다. 공리주의.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연법과 의무론가였던 다른 점이 바로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이죠. 이 편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외우시는데 공리주의 하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아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라고도 합니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이 표현도 꼭 알아주세요. 그런데 다시 쾌락을 정의하죠. 자, 공리주의에서 쾌락은 개인적 쾌락뿐만이 아니라 공리주의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이거 사회적이야. 나만 개인 이기주의 아니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자체가 그렇다고 개인을 무시하지는 않은 거죠. 개인의 쾌락과 사회적 쾌락에 뭘 추구했다? 좋아. 나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사회도 행복한 거지. 그래서 나는 애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거 다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최대 다수 최대 행복. 하지만 얘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당연히 유용성, 결과를 강조하죠. 유용성의 철학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리주의자들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양적 공리주의 벤담이죠. 자, 우린 벤담을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배웠어요. 자, 벤담의 주장을 보시면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자연은 인류를, 즉 인간들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확실히 옛날 사람이라 표현을 시적으로 하고 있죠.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 즉 인간은 쾌락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쾌락은 종류가 하나랍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자야. 쾌락의 종류를 나누지 않았어. 벤담은. 쾌락은 종류가 하나래요. 이 표현 너무 유명하죠. 쾌락은 그래서 뭐가 없다? 질적인 차이가 없다. 질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육체적 쾌락이든 정신적 쾌락이든 같다. 누가? 벤담이 이렇게 말했어. 자,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너무 고파. 고통이죠. 배가 너무 고픈 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 배가 부르면서 행복해졌어. 육체적 쾌락이지. 그지?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은 어떤 육체적 쾌락. 난 너무 지금 졸려. 잤어. 자고 나니까 개운하죠? 육체적 쾌락이죠. 그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감동적인 어떤 공연을 보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그때 느끼는 쾌락이나 같다. 이게 누구라고요? 벤담이에요. 대신에 벤담은 이런 질적 차이는 없지만 뭐는 있다? 쾌락의 양적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다. 이렇게 봤다라면 자 이제 우리가 벤담은요.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 그 다음 장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쾌락 계산법이 나옵니다. 쾌락 계산법. 자, 그 전에 여기 한번 먼저 보고요.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다 그랬는데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축구와 농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축구를 했을 때 쾌락은 3, 뭐 농구를 했을 땐 2, 여기는 3, 3, 2, 2, 2 그러면 자 축구를 했을 때 3명의 쾌락의 총량은 얼마입니까? 9죠. 반면에 농구를 했을 때 쾌락의 총량은 6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돼? 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쾌락의 총량이 큰 걸 해야 되니까. 자, 다음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진짜 이건 내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벤덤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쾌락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순수성, 다산성, 범위성, 근접성 해서 총량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독서, 책을 읽을까, 술을 마실까 했을 때, 그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독서가, 좀 봐봐, 얘들아. 이 말이야. 강도라는 게, 독서를 했을 때 느끼는 쾌락의 강도야. 알겠니? 난 독서를 하면, 나의 쾌락의 강도는 세기죠. 0.5일 거야. 근데 술을 마실 때도 0.5야? 자, 독서를 하면, 내 쾌락이 지속되는 정도는 1이야. 하지만 술은 그때만 좋아서 0이야. 이렇게 쭉 해서 총량을 계산해 봤더니 독서는 5.5가 나왔고 술은 1.5가 나왔다? 그러면 뭘 선택합니까? 독서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쾌락을 뭐 할 수 있다까지 얘기했습니까? 계산할 수 있다. 대단하죠, 벤담? 자, 다음. 쾌락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 조건이지. 외적 제재.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제력.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벤담이 말한 이 파놉티콘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파놉티콘. 여러분 감옥을 설계할 때 감옥 설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중앙에 감시 초소를 둬요. 중앙에 감시 초소를 두고 이렇게 원으로 죄수들의 방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쭉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조명을 밝게 하죠. 그러면 이 감시 초소에서 감시하는 감시자가 없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죄수들은 저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없어도 계속 내가 뭐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혹은 그걸 받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기 행동을 조심하죠. 감옥 설계, 감시 감옥, 거지 수용소. 이게 뭔데? 쾌락을 실현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말한 겁니다. 장치. 왜? 생각해봐. 이 감시원이 한 명이서 100명의 죄수를 뭐 할 수 있어? 통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니?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지금 효과를 끌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한개 많이 받았지. 이거 봐.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을 계산을 했다. 어떻게 쾌락을 다 계산할 수 있냐라는 비판과 외적 제재로 자율성을 침해했다. 파놉티콘이 자 쾌락을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까? 억압을 할 수도 있다. 인간 개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벤담은 당시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을 끌어냈지만 당연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뒤에 다른 학자들로부터 비판도 받지만 보완도 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질적 공리주의 밀 배웠죠? 자,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인정해. 단 모두 있다. 이거죠. 쾌락은 양적 차이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질적 차이가 있다. 어떻게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같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도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급한 쾌락과 고급 쾌락이 있다. 유명한 말이죠, 이 말? 네, 뭐 하세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누구라고요? 밀이죠, 밀. 자, 이어서 보면 그럼 이런 질적 공리주의의 실현 조건은 틀리죠. 봐봐요. 아까 벤담 같은 양적 쾌락에서는 실현 조건을 강제력을 했지. 강제력은 내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야?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 외부에서. 근데 밀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적 제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내 양심적 제재, 내적 제재. 정상적 인간이 2가지 이상의 쾌락을 경험한다면 그 2가지 이상의 쾌락 중에서도 더 수준 높은 쾌락을 선호할 거다. 누구라면? 정상적 인간이라면. 그래서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 중에 실현 조건 자체도 다릅니다. 외적 제재냐, 내적 제재냐. 우선 양심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밀 같은 경우는요. 이 질적 공리주의자 밀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밀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자유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시 여기죠.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현대공리주의, 다른 말로 규칙공리주의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벤담과 밀을 형식 공리주의라고 하죠. 행위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잖아. 그럼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뭐야? 결과만 중시한다. 그러니까 결과만 중시하는 행위 공리주의를 뭐 하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규칙과 도덕적 주관을 무시할 수 있다. 뭐가? 벤덤과 밀 같은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 규칙을 무시하거나 도덕적인 직관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결과보다 뭘 더? 규칙 준수의 결과. 행위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둘 다 결과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결과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면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규칙 준수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그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냐? 규칙 자체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유용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규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리주의자들의 가장 제1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규칙 공리주의도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온다는 얘기야? 규칙을 지키는 거. 예를 들어 놨죠. 봐봐요. 똑같은 도덕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랬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죠. 칸트는 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 의무니까. 뭐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칸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의무는 뭐랬어? 동기야.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뭐라고 그랬어?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뭘로 만들어놨으니까? 규칙으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규칙을 지키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온다. 즉 뭡니까? 유용성을 갖고 온다.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결론은 나오죠? 칸트도 규칙 공리주의자들도 일단은 뭐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에는 동의할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각각 칸트는 의무이기 때문에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유용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과 의무론 공리주의까지 봤죠. 자, 우리가 기억이 조금씩 나야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덕, 배려, 책임, 담론 윤리까지 복습을 할게요. 이거 가지고 계시고요.